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먼저 구독자분이 제 채널에 질문이 있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을 읽어드리면, 한국에서 40대 중반이고 반도체 칩 설계 중 레이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습격으로 칩 설계, 칩 레이아웃도 인공지능의 미래에는 할 텐데 80세까지 엔지니어의 삶을 살고 싶은 저에게는 걱정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그리 빨리 엔지니어의 역할을 대체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유일한 답일까요? 고민이 되어서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수없이 많은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건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는 최종 결정을 최소화하는 게 결국 인공지능이 가야 될 방향이지만, 현재까지 다가오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는 최종적으로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건 사람이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다가오는 시대에 인공지능에 대치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결국엔 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데이터 수집하는 거는 일종의 노가다죠. 그거는 컴퓨터가 쉽게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예측 패턴을 만드는 것도 컴퓨터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이 나오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즉, 지금 다니시는 한국 회사의 어떤 시스템상으로 보면 사장이나 임원들이 하는 그런 결정권을 내리는 그런 정도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밑에 일반 엔지니어들이 하는 그런 업무들은 쉽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은 앞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일들은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결국엔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만을 남겨둔 채 많은 사람들을 대량 해고하는 시대가 오게 될 건데, 그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결국엔 대학원 정도의 교육을 받은 그런 상위 레벨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아야 할 어떤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인 거죠.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일반적인 기업의 구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장이랑 임원은 기업의 최상부에 위치한 경영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밑에 부장이나 과장은 실무 프로젝트를 이끄는 프로젝트 관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실무를 진행하는 대리나 사원급의 어떤 실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여기서 사원에는 대졸 사원도 있고 고졸 사원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구조죠, 한국에서. 근데 저는 미국 회사랑 한국 회사를 다 다녀봤어요. 근데 미국 회사랑 한국 회사랑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미국 회사는 이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랑 사원의 비율이 매우 작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은 대리 사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 과장, 부장이 그 다음으로 적고, 사장, 임원, 경영진은 그거보다 더 적죠. 이게 일반적인 한국의 기업의 구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대기업을 말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리 사원, 즉 실무진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저 계층에 인원이 거의 없냐? 대리 사원들이 해야 하는 어떤 엔지니어링 같은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노동집약적인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이공계는 이 부분들을 항상 제거하려고 합니다. 노동은
미국보다 더 인건비가 싼 해외에다가 하청을 맡기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 영토 안에서의 과학기술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특허를 내고 설계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원, 대리가 해야 될 일들은 전부 웬만하면 해외에 하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기업들이 얼마만큼의 하청을 하는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대기업의 경우 인사과 출신들이 굉장히 끝발이 있죠. 사람의 인사를 좌우하기 때문에 인사과 사람들한테 소위 말하는 잘 보이기 위해서 연줄되려고 엄청 노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대기업들은 인사과의 권력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면 인사과는 그 회사 본 직원이 아니라 인사만 전문으로 하는 소기업에다가 하청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사원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연봉 책정해주고, 그 다음에 보너스 책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 배치랑 초기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소기업에다가 하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미국 대기업의 인사과 직원들은 본 회사 소속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매우 권력이 낮기 때문에 그냥 미국의 대기업의 엔지니어들은 인사과 눈치를 별로 보지 않아요. 왜냐면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인사과가 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인문계 출신들이 주로 인사과에 많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인문계 출신들이 인사과에 많기 때문에 인문계 출신들이 엔지니어링 대기업에 들어가서 인사과에 들어가면 본사 소속이 되기 때문에 인문계 출신들도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회사 같은 경우 인사과가 대부분 하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계 출신들이 엔지니어링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매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미국에서 이제 살아남고 대기업에서 진출하고 그러려면 이공계 전공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좀 회사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문계 출신들은 만약에 저렇게 인사관리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조그만한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하청을 하기 때문에 연봉도 좀 작고 갈 수 있는 어떤 커리어 패스도 좀 작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인문계 출신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본인들 전공을 바탕으로 전문직을 찾아야 되죠. 예를 들면 경영경제학과라면 투자 전문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지.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그 일반적인 인문계 출신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미국 이공계에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웬만한 건 다 하청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관리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엔지니어링 회사에 입사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노트북이라든가 PC, 리눅스 시스템 설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응용 프로그램 설치, 인터넷 세팅, 네트워크 장애 트러블 슈팅, 이런 것들은 보통 컴퓨터를 관리하는 IT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서포트를 하는데, 이런 컴 관리는 대부분 본사 소속이 아닌 그냥 하청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들이 미국에 있지도 않았어요. 보통 인도에 있는데 인도 분들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인도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이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입사를 하면 회사에서 새로운 컴퓨터를 줍니다. 그 컴퓨터를 딱 켜놓고 인터넷에 접속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미국 회사인데도 인도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회사 사번을 말하고 제 이름을 말하면 그 컴퓨터가 인터넷에 접속한 상태에서 그냥 하루 종일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룻밤 자고 와서 보면은 모든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고 인터넷 세팅이 다 돼 있고 그런 거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관리는 다 인도에 하청을 해버리기 때문에 미국 내에 저런 컴퓨터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보통 저런 컴퓨터 관리하는 부서는 한국 같은 경우는 전문대 출신들이 많이 하거든요. 전문대 어떤 컴퓨터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대부분 인도 하청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미국에서 석사학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저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도면 작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나 건축 회사 같은 경우는 2D로 치수 도면 만드는 거, 그리고 3차원으로 형상 만드는 거, 그리고 전자회사 같은 경우는 회로도 그리는 거, 레이아웃 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도면에 속하는데, 설계도에 속하는 건데, 설계도 자체를 그리는 거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하청입니다. 이 하청은 인도에 하청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 내 소기업에 하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인데 한국 지사가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한국 지사 같은 데서 하는 일이 대부분 이런 일이에요. 자, 그러면 미국 본사에 있는 엔지니어는 뭘 하냐? 컨셉을 짜는 거죠. 컨셉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를 걸고 설계의 최종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일종의 노동집약적인 노가다죠. 이런 건 다 하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코딩이나 디버깅 하는 것도 보시면 웬만한 코딩과 디버깅은 대부분 인도에 하청을 합니다. 그럼 미국 본사에서 뭘 하냐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아키텍처를 만들죠. 즉 큰 그림을 그리고 즉 순서들을 그리는 기본적인 백본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코딩하는 일들은 노동 중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해외에 하청을 많이 합니다. 자, 실험을 할 때 샘플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실험의 이론, 실험 계획은 미국 본사에서 하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실험하는 일들은 노동 중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외에 하청을 합니다. 저 샘플 테스트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들이 아시아에 많이 있어요. 한국이나 대만, 싱가포르 등지에 있는 그런 회사들에게 하청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 제조사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특허와 아이디어, 전체적인 설계를 다 마친 후에 그걸 실제적으로 생산하는 일들을 미국 외에 하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와 생산, 배송 같은 건 대부분 아시아에 의뢰를 합니다. 요즘 대만과 한국이 이런 제조 하청으로 많이 뜨고 있죠. 자, 미국의 업무 하청 구조에 대해서 왜 말씀드렸냐면 미국은 인공지능의 종주국이라고 할 만해요. 그래서 이미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산업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실질적인 어떤 연구 업무, 이게 핵심이죠. 이것과 노동집약적인 업무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노동집약적인 업무는 이미 해외 하청을 통해서 노동집약적인 부분을 최대한 제거를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미 산업 전반적으로 미국의 엔지니어링 대기업이라고 하면 이미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인공지능에 의해서 업무 자동화가 이루어질 경우 해외 하청을 맞췄던 부분들을 인공지능으로 그마저도 대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계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인간은 노동력적인 부분에서 모두 제거당한 채 정말 고수준의 테크놀로지를 가진 엘리트만 살아남는 세상이 왔을 때, 자, 그런 세상이 정말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안전지대는 미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인공지능의 종주국이라고 할 만하죠.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인공지능 세상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인공지능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되어 있어요. 사회 시스템적으로. 물론 미국 아니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니겠죠. 미국 안에서도 교육 수준이 낮은 그런 기술자들은 로봇에 의해 다 대치될 거예요. 즉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결국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정말 두렵다면 더더욱 미국으로 유학을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 유학이란 최소 미국 대학원 석사 정도는 취득하는 걸 말해요.
사실 학부 수준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개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국의 주요 명문대들도 교수님들은 다 미국 박사 출신이고 한국 주요 명문대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교과서들이 대부분 영어로 된 원서고 미국 교수님들이 쓰신 미국에서 출판된 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서는 책을 읽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성적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생활 영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기 때문에 물론 학부 유학 오면은 생활 영어까지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아카데믹한 것만 봤을 때 미국 학부와 한국 학부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게 대학원부터입니다. 대학원은 왜냐면 연구를 하기 때문이죠. 미국 이공계 대학원에서는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정석적인 연구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의적인 연구 방법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한국의 주요 대학원 교수님들도 미국 출신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특유의 상하 관계가 있어요. 상명하복적인 관계를 대학원 다니면서 맺기 때문에 한국 대학원에서는 진정 창의적인 연구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한 미국 대학원 대비 한국 대학원들이 재정 상태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자기들의 행정 업무를 대학원생들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잡일들 때문에 한국 대학원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가 힘듭니다. 미국 이공계가 가진 원천 기술은 대학원을 통해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원은 앞으로 15년에서 20년 후 미래 사회에서 먹고 살 거리를 국가 주도하에 플랜해서 선행 연구를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흐름을 보면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들은 주로 미국 대학원에서 결국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실 세계보다 한 15에서 20년 앞서서 미국 대학원에서 연구가 되고요. 그 연구가 어느 정도 성숙해진 단계가 되면은 이제 실리콘밸리에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통해서 세상의 그 모습이 상용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뭐 대량 생산, 현실적인 어떤 솔루션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은 미국 대학원에서 탄생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어떤 첨단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기술을 현실 세계에 보급하고 상용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 대기업들이 발빠르게 그 기술에 대응하면서 미국 인재를 흡수하고 미국 기술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재빠르게 따라잡죠. 한국 대기업이 어떤 분야를 선택할 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있는 미국 대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 대기업들이 어떤 중요한 메인스트림 기술을 성공시켰을 경우에 이제 그거를 한국 대기업들은 재빠르게 따라가는 방식으로 기술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우죠. 그래서 한국 대기업이 어떤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뒀을 경우에 이제 한국 대학원들이 그런 한국 인더스트리에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좀 기술의 흐름들을 보면은 미국 대학원이 굉장히 앞서 있게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트렌드가. 물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되는 교수님들이나 미국과 끈끈한 커넥션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미국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일반적인 지금 트렌드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미국 유학을 오는가에 대해서 또 한번 서머를 해드리자면 미국 대학원을 유학하면요, 미국 대학원에서 유학하는 동안 경험한 연구 경험과 그 인적 자원, 휴먼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미국 사회는 정년퇴직의 개념이 없어요. 한국에는 정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나이 몇 살 되면 직장을 떠나야 되죠. 하지만 미국 사회는 정년퇴직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뭐 본인 건강만 허락한다면 뭐 80세까지 현역 엔지니어로 뛰는 게 가능합니다. 80세 엔지니어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실제로 저는 만나본 적은 없고요. 일하면서
제가 만나본 미국 인더스트리에서 현역 엔지니어로서 만나본 최고 고령자는 75세였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75세 이후에는 본인 건강 때문에 본인 심장이 좀 안 좋아서 계속 일하면 자기가 일하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은퇴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가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정년이 없으니까요, 미국은. 본인 건강 때문에 자기 발로 간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롱런 하려면요. 그래서 미국 와보시면 알겠지만 공원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조깅하고 건강 챙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결국에 건강이 꼭 미국에서 자산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한국 이공계를 보시면 한국 이공계 보면요. 대기업의 경우 뭐 40세에서 50세 사이에 대부분 이제 직장을 나가야 되는 일들이 뭐 정리해고나 그런 걸로 나가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임원이 되지 않는 한 50세가 뭐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견해가 강하죠. 그래서 미국에 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공계에서 롱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정년퇴직 개념이 없는 미국 이공계의 그런 환경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미국 이공계에 왜 와야 되고 미국 이공계에서 공부하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